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사회는 러시아라는 강국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 대해 각종 제재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약소국을 침공한 사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서 벌어진 겨울전쟁이죠. 이 전쟁은 현재 핀란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핀란드군의 활약으로 소련의 붉은 군대에서만 무려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핀란드는 이 전쟁에서 소련을 어떻게 상대했던 걸까요? 초강대국 소련에게 악몽을 심어주었던 이 전쟁.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소련 핀란드 겨울전쟁입니다. 때는 1917년 11월 두 차례의 혁명이 러시아를 휩쓸게 되면서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 제국 통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웨덴의 600년, 러시아의 100년간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러시아 혁명기를 틈타 독립하게 되죠. 그러나 핀란드 내부에선 독립 바로 다음 해인 1918년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공산 세력의 적유대와 자본주의 세력의 백유대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이어진 내전의 결과는 자본주의 세력의 백유대의 승리였고, 이내 반대 세력이었던 적유대를 향한 숙청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숙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유대가 소련에게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됩니다. 공산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핀란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30년 블라디미르 레닌의 뒤를 이어 1920년대부터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12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숙청하고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언제 또 시비가 붙을지 몰라 한창 예민해져 있던 거예요. 결국 소련은 하루빨리 영토를 확장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39년 8월 소련과 독일은 동유럽을 나눠먹자는 내용의 이른바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조약을 맺은 이후 소련과 독일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기도 하고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군사를 주둔시켜 병합을 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그때 소련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던 땅이 스탈린의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핀란드였죠.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다가 떨어져 나갔던 만큼 소련과 10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역은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 레닌그라드였는데, 레닌그라드는 핀란드와 고작 32km 거리였고, 이는 핀란드에서 전투기가 출격했을 때 불과 2분에서 3분이면 레닌그라드에 도착할 정도였죠. 게다가 레닌그라드는 발트해로 나갈 수 있는 소련의 주요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레닌그라드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선 핀란드의 일정 영토를 반드시 사수해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자신의 영토를 보호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국경선을 옮겨달라? 뭐 이런 요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스탈린은 1939년 10월 당시 소련의 외무장관이었던 벼체슬라브 몰로토프를 핀란드에 보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정 체결을 강요했죠.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던 조건은 첫째, 국경지대인 카렐리아, 라플란드를 포함해 23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 할양할 것. 둘째, 수리사르, 코틀린 등 4개 섬과 올란드제도 할양할 것이었어요. 이 말은 즉 땅을 곱게 내주지 않으면 전쟁을 각오해야 할 거라는 엄포였죠. 실제로 몰로토프가 핀란드에게 협정을 요구할 때 당연히 거부할 것을 알고 이제 내 역할은 끝났소, 나머지는 붉은 군대가 말할 것이오 라는 협박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핀란드 입장에선 당연히 이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받아들여졌고, 당시 핀란드 대통령이었던 큐베스티 칼리오는 러시아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복귀한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하기 위한 자작극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작극은 국경지대에서 소련군이 핀란드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는 이른바 마이닐라 발포 사건이었고, 소련은 이 자작극을 구실로 1939년 11월 핀란드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겨울전쟁이죠. 이 전쟁에 투입된 소련군은 30개에 달하는 사단, 약 45만의 대군, 그리고 2500여 대의 전차를 투입했어요. 소련은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 속전속결로 핀란드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에 반면 핀란드는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최대한 끌어모아 34만의 병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핀란드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소련과 직선거리 기준 동쪽으로 약 900km, 남쪽으로는 약 100km, 총합 10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34만의 병력으로는 소련군을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핀란드는 다른 곳을 다 제쳐두고 카렐리아 지역의 만네르헤임 방어선에 최대한의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핀란드의 자연 환경 때문이었죠. 일단 핀란드의 국경지대는 만넬레인 방어선을 제외하고는 숲도 많고 호수도 많고 강도 많아요. 국토의 75%가 타이가와 자작나무 같은 침엽수림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걸 다시 말하면 소련군이 핀란드로 진격할 방향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핀란드의 생각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소련군이 카렐리아 지역을 통해 핀란드로 진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핀란드는 호수와 강을 낀 상태로 전쟁 초반 효율적으로 소련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압도적인
압도적인 화력을 뿜는 전차의 화력으로 단 일주일 만에 소련군이 만네르헤임 방어선에 도달했죠. 그러던 1939년 12월 핀란드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추운 나라로 유명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였고 최저 기온이 영하 43도에 달했어요. 결국 전차를 앞세워 핀란드로 진격하던 소련군의 발이 묶였고 이어진 폭설로 인해 보급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소련군이 투입했던 병력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크라이나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즉 전투를 하기도 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핀란드는 군사력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소련군을 향해 거세게 저항할 수 있었고 이때 소련의 막강한 전차 화력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게릴라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핀란드만의 아주 특별한 부대가 바로 스키 부대죠.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로 겨울만 되면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렸다고 해요. 왜 겨울에 눈이 조금만 와도 걷기도 힘들고 교통도 쉽게 마비되는데 여긴 성인 허리만큼 눈이 와요. 소련이 아무리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원활한 전쟁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는데요. 일단 핀란드의 생활 관습 자체가 스키를 타요. 아주 오래전부터 온 국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스키를 탈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능숙한 스키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핀란드군은 눈과 같은 흰색 전투복과 스키를 신고 총을 맨 다음 눈 위를 빠르게 달리면서 공격하는 이른바 스키 부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소련군은 일자 형식으로 눈을 파헤치면서 행군을 하고 있었고 눈에 잘 띄는 카키색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동선이 너무 확실하게 보였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겹쳐져 소련군은 눈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사라지는 스키 부대가 펼친 게릴라전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눈길에 멈춰있는 소련군의 전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몰로토프 칵테일이 등장해 소련군 전차를 파괴하기도 했고 소련군의 배급로를 찾아 공격하는 등의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핀란드군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해도 압도적인 물량으로 전투에 임하는 소련의 기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핀란드군의 게릴라 전투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핀란드는 전투에서 승리했을지언정 서서히 전쟁 물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겨울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핀란드군의 다크호스가 등장했죠. 바로 저격수. 핀란드 국민 대다수는 스키뿐만이 아닌 사냥을 즐겼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사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질비해 있었고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명중률로 스키 부대와 소련의 군대를 조각내며 포위해가는 모티 전술을 펼쳤죠. 결국 하나로 뭉친 핀란드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쪽에서 제대로 깨진 소련군은 핀란드 동쪽 수오무살미로 규모 10만 명의 병력을 투입시켰으나 이 지역은 자작나무 숲과 유산읍지와 같은 지형을 띠고 있어 소련군에게 많은 제약이 잇따랐어요. 게다가 이어진 극야 현상으로 인해 밤이고 낮이고 핀란드군의 식별이 어려워 소련군 2만 5천여 명이 몰살되면서 작전에 실패했죠.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은 소련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핀란드라는 약소국을 상대로 엄청난 비용과 병력을 투입했지만 고전하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던 것이었죠. 심지어 약소국을 침략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국외적으로도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 덴마크, 미국 등이 핀란드를 향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소련은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소련은 겨울전쟁의 지휘관을 세미온 티모셴코로 교체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전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죠. 세미온 티모셴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병력 90만 대군을 핀란드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3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핀란드에 퍼부어 후방 진영을 초토화시킨 뒤 전차 부대를 앞세워 핀란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핀란드는 만네르헤임 방어선까지 뚫리게 되면서 소련군에게 장악당해 갔죠. 하지만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던 소련군 입장에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를 개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소련에게 들려왔고 애초에 약소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투자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여론조차 좋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핀란드 또한 마찬가지, 아니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이로 인해 핀란드는 소련에게 먼저 평화협상을 걸게 되었고 이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던 소련은 1940년 3월 12일 모스크바로 건너온 핀란드와 모스크바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에는 핀란드 국토 중동부의 살라와 카렐리아 그리고 비프리, 지금의 비보르크를 소련에게 넘기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핀란드 입장에서는 10%에 달하는 영토와 30%에 육박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었던 양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면서 105일간 이어졌던 겨울전쟁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말을 보게 되면 핀란드가 소련에게 영토를 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국토 전체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 이 겨울전쟁은 핀란드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